이제 엄마도 너 키우는 일 그만둘게. 나 키우는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인우를 키워준 거지. 난 진작에 컸고. 아니 35년 동안이나 너 키우는 일에서 엄마가 손을 못 댄 것 같다. 이제 넌 네가 알아서 살아. 왜 그러는데?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나 지금 모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출발해야 돼. 모임에 애를 데리고 가든 그건 알아서 해야지.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지금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게 아니라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뭐야, 엄마 화났어? 네가 엄마 나중에 병들어서 간병해야 하는 게 무서운 만큼 엄마도 앞으로 몇 년이나 네 뒷바라지를 더 해야 하나 생각하면 무서워졌어. 서로 그런 짐 지워주지 말고 각자 살자. 우리가 한 얘기 들었어? 장모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의 숨은 뜻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아. 엄마 우울하다더니. 그래서 그래? 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어? 지금도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모임 시간 때문에 시계만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엄마 걱정해.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네 걱정만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문정금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강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같았고 아들 같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든든했던 딸. 그런 딸이 결혼한 후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게 문 씨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가까웠던 탓이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딸이지만 여전히 엄마는 가까이에서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문 씨는 그런 딸에게 자신은 그저 파출부보다도 더 쉽게 부릴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문 씨도 그런 딸과 사위를 늙은 몸뚱이를 고생시켜가면서까지 뒤치다꺼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동딸인 강선아는 32살까지 문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직장이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너는 남자친구도 없니? 갑자기 남자친구는 왜? 아니, 남자친구 만나려면 좀 나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데이트도 하고 그러려면 엄마랑 살아도 연애도 하고 다 해. 걱정 마. 희한하네. 다들 나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어? 혼자 살면 힘들어. 엄마랑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30 넘은 딸이 엄마랑 살고 싶다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다 컸지만 여전히 엄마밖에 모르는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부러워. 부럽긴. 나는 아들 둘이라 며느리는 불편하고 아들들은 무뚝뚝한데 나도 딸이나 한 셋 정도 낳을 걸 그랬다. 친구의 말에 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하면 더 섭섭해서 어째? 섭섭하긴 해도 어쩔 수 없지. 더 늦기 전에 시집 가야지. 그런 딸은 1년 뒤에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알아서 연애를 하고 있다더니 정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하자 드디어 30여 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근처가 편해. 딸은 문 씨의 집과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에 살게 됐으니 자주 왕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섭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죠. 엄마, 재료는 다 볶아놨는데 간을 잘 못하겠어.
간장 넣었어? 간장 넣었고 설탕도 넣었는데 맛이 제대로 안 나오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잡채를 만드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일이라며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잡채랑 또 뭐 하게? 미역국은 끓였고 갈비찜도 하려고. 갈비찜 레시피도 엄마가 알려줘야 해. 고기는 사놨어. 딸이 결혼을 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문 씨도 생전 딸에게 생일상 한 번 못 받아봤습니다. 딸은 미역국이나 기본적인 음식은 조금 할 줄 알지만 갈비찜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문 씨는 전화로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이 어디다 받아 적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간을 더해도 그 맛이 아닌 것 같아. 엄마도 정확한 양은 잘 모르니까 네가 간을 봐가면서 추가해야 해.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와주면 안 돼?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잘 있었어? 사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씨는 부엌으로 가서 딸이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엄마 고마워. 고생하셨어요, 장모님. 아니야. 안부 전해드리고 저녁 식사 즐겁게 해. 사돈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문 씨는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시부모님 가셨어. 자고 가셨나 보네. 그러게 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어제 음식 너무 맛있다고 그러셨어. 그래? 그거 다행이다. 가까이 사니까 진짜 좋네. 문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를 호출하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겠어서. 근데 좀 이따가 시댁 가봐야 해서 시간이 없잖아. 미안. 근데 배불러서 직장도 쉬고 있는 애가 무슨 시집을 그렇게 자주 가? 딸은 임신을 해서 휴직 중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어 옷장 정리를 해야 한다며 전화했습니다. 보관해 놓은 옷상자를 옮기고 하는 걸 허리 아파 혼자 하지 못하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옷 정리를 하고서는 시댁에 가야 한다는 딸. 시어머니가 부르시니까 가야지 뭐. 딸은 주기적으로 사돈네 집에 갔습니다. 사위랑 갈 때도 있었고 평일엔 혼자도 갔죠.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놨어. 문 씨는 집에서 해온 반찬을 딸네 집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기도 했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허리가 아파 부엌에 잘 서 있지를 못하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자꾸만 불러대는 사돈네가 조금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같이 옷장 정리를 하니 3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딸만큼이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 것이 60대 문 씨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자 딸이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부탁해. 갔다 올게. 딸 집에서 딸은 나가는데 여전히 집안에 남아있는 문 씨. 10분쯤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 몇 개를 설거지한 뒤에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문 씨는 이렇게 가끔씩 딸네 집에 와서 집안일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딸이 임신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방문이 2번, 3번으로 는 것이 지금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다용도실로 가며 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만 안 했으면 이제는 좀 알아서 해라 했겠지만
그 몸으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게 딱해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문 씨를 찾는 것은 주로 무언가 부탁할 때였고, 시댁엔 오히려 딸이 무언가 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힘든 일은 친정엄마인 문 씨가 다 하고, 대접은 시집 식구들만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힘들다는데 어째? 오로지 딸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2달 뒤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있다가 나온 뒤부터는 또다시 호출이 시작이 되었고, 거의 문 씨와 딸의 공동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산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빈도로 딸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요즘 따라 문 씨는 이부자리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출근하는 시간이 되자마자 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 1시간만 더 자고 갈게. 그럼 나는 어떡해? 새벽에 인우가 자꾸 일어나서 잠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딸의 말에 문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살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 힘이 없고 피곤한 몸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딸의 집에 있다가 늦게 돌아오긴 했지만 잠도 꽤 잤는데도 꼭 물 먹은 섬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화에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옮겨야만 했습니다. 애 좀 봐줘봐. 나 딱 1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문 씨는 딸에게서 손주 인우를 받아들었습니다. 피곤한 건 문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딸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가까이 되자 딸이 개운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잤어? 쾌한 모습으로 돌아보며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그건 아닌데. 컨디션이 안 좋네. 그래? 아 맞다 엄마. 나 1~2달만 있다가 다시 회사 나갈까 하고. 벌써? 엄마도 있으니까 나는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전적으로 문 씨에게 맡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건 힘들지.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하루 종일 혼자서 아이와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럼 나는 요즘 들어 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돈네한테 좀 부탁해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래. 안사돈도 일 안 하고 있다며?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긴? 그냥 다시 회사 나가봐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한테는 잘만 하면서. 그건 엄마니까 그렇지. 사돈도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딸은 그런 시부모가 어려워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육아나 집안일에 무관심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사돈을 설득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애를 봐준다면 자신이 불편하다며 딸이 전혀 부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절대 싫다는 딸을 보며 문 씨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가져서 부럽다는 친구가 과연 이런 문 씨를 보고도 여전히 부러워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장모님, 저 리모컨 좀 찾아주세요. 사위가 퇴근해서 씻고 나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문 씨가 그런 사위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소파 옆에 있어. 없는데요. 문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잠깐 젓더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팔걸이 옆에 놓여있는 리모컨을 집어서 건넸습니다. 이상하다, 아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그냥 거기 있는 거를 왜 못 찾아? 안 보이던데. 아, 장모님. 포도 있죠? 저 포도 좀 씻어주세요. 딸이 애를 보러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에 사위는 문 씨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문 씨를 부리는 폼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무장갑을 꼈다 벗었다를 서너 번 반복하다 보니 문 씨는 문득 자신이 지금 무얼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 애기 이유식 전용 그릇에다가 담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건 왜 소독기에 안 넣고 건조대에 그냥 엎어놨어? 네가 어제 몇 개 버렸잖아. 그래서 없어서 락앤락에다가 담은 거야. 그 통은 너무 커서 소독기에 안 들어갔고.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짜증내는 딸을 문 씨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딸도 사위도 문 씨를 엄마나 장모님이 아닌 파출부쯤으로 여기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아? 그래. 식은땀도 조금 나고 그래. 그럼 내일도 못 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알았어. 딸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가지 않으니 몸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했던 핑계는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정말로 몸이 그리 좋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몸도 몸이지만 머릿속도 복잡하고 조금 기분 전환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거 갱년기네. 갱년기? 그래. 뭐 몸살 걸린 것도 아니라며. 나도 작년에 그랬잖아. 막 우울하고 그러지? 가슴도 답답하고, 몸에 힘도 없고, 머리도 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친구가 줄줄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게 다 문 씨의 증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운동도 하고 바깥에도 나가고 해야 해.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딸 집에 가는 건 좀 그만하고, 자기 몸부터 챙겨. 아무래도 딸의 집에 출퇴근하는 일상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만약 복직을 한다면 육아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게끔 말해보자 결심했죠. 그래서 문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문 씨에게만큼은 희소식이 아니었죠.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 문 씨의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딸이 말했습니다. 나 둘째 생겼대.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고 오는 길이야. 그래서 엄마가 빨리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문 씨의 용건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벌써 둘째가 생겼다고? 그렇게 됐네. 계획에도 없던 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직 돌도 안 됐는데 연년생을 가졌다는 딸의 말에 문 씨는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왔습니다. 순수하게 축하만 해줄 수 없는 게 유감스러웠습니다. 초기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인우가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며칠 동안 고된 일상을 보냈을 딸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복직 못하게 생겼네? 결국 문 씨는 갱년기 극복을 위해 바깥 생활을 하자는 다짐을 뒤로한 채 다시 딸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 갱년기래. 갱년기? 근데 갱년기가 정확히 뭐지? 우울증 같은 건가? 그런 증상도 있고. 문 씨가 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대답이 문 씨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덜 바빠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그렇잖아. 사람이 진짜 바쁘면 우울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정신없는데. 엄마 며칠 동안 집에서 쉬니까 그렇잖아.
딸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안 오는 동안 냉장고 텅텅 비었어. 오늘은 반찬 좀 해놔줘. 문 씨가 어떤지는 딸의 관심밖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누구보다도 살뜰하게 살폈을 딸이지만 이제 문 씨 외에도 신경 쓸 것들이 많아 그런지는 몰라도 문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문 씨가 한시라도 빨리 엉망이 된 집을 복구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딸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문 씨는 점점 꺾인 꽃처럼 시들어져 갔습니다. 엄마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쉴게. 아, 이번 주말? 아, 어쩌죠, 장모님. 이번 주말에는 안 돼요. 왜? 저희 모임에서 야유회 가요. 뭐 야유회? 이 배를 해서 어딜 가? 아이, 괜찮아. 그리고 미리 약속된 거라서 못 바꾸는데. 엄만 다음 주에 쉬고 이번 주에는 와줘. 몸이 힘들어서 집안일도 못하고 애는 못 봐도 야유회는 갈 수 있다는 딸.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를 좀 다녀와. 그러면 몸이 안 좋다고 한 지가 언제야. 아님 아프다고 하질 말던가. 무심한 딸의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 씨는 그 모습을 들키기 싫어 공연히 고무장갑을 끼며 뒤를 돌았습니다. 요즘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이 힘들어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 때려치우자 생각했다가 배가 불러오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아니야, 둘째 낳을 때까지만 좀 더 도와주자 생각했다가 감정이 하루하루 너를 띄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엔 좀 중요한 거라서 부탁 좀 드릴게요. 사위의 말을 듣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꼭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는 파출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직장에 다니니 일하느라 힘들어서 집에선 쉬어야 하고 딸은 임신을 했으니 쉬어야 하고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문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놀러 가면 애를 봐야 하는 것도 문 씨였고 말이죠.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상 와서 뒤치다꺼리를 해주다 정신 차려보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었을 때 문 씨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도 중요한 모임의 야유회라기에 아이를 봐주러 주말에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지금 애 데리고 놀이터에 나와 있어. 칭얼거려가지고. 언제 와? 지금 갈 건데 가는 김에 이 옆에 마트 좀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 20분 안에 출발해야 해. 그 전에 갈 테니까 조금만 놀고 있어. 알았어. 최대한 빨리 와줘. 문 씨는 서둘러 마트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말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걸어서 딸의 집까지 10분인데 장을 봐서 가면 시간이 아슬아슬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장은 나중에 봐야겠다. 문 씨는 다시 걸음을 돌려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속도를 높여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집 앞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딸이 사는 백일동 앞에 있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곳엔 딸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사위가 손자를 안고 서 있었죠. 근데 장모님,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그냥 갱년기래. 갱년기, 그거는 아픈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걸리는 거지? 뭐. 시간 지나면 낫는 거 아니야? 원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해. 딸의 말에 문 씨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좀 당신이 신경 써봐. 혹시 모르잖아. 조금 더 다가가자 딸과 사위의 대화가 더 잘 들렸습니다. 그런가? 하긴 엄마 아프면 안 되지.
딸의 말에 잠시 상했던 기분이 다시 괜찮아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엄마 아프면 우리 둘째는 누가 키워줘? 뭐? 그게 문제야? 그럼 제일 큰 문제지. 당신은 몰라 얼마나 힘든지. 그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야지. 장모님 혼자 계신데 지금 편찮으시면 혼자 둘 순 없을 거 아니야. 뭐? 혼자 안 두면?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하거나? 어쨌든 우리도 장모님 도움을 받긴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계속 편찮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 에이, 그냥 갱년기인데. 아니, 앞으로라도 말이야. 그건 글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긴 당신 말이 맞아. 모시고 살거나 간병은 힘들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내가 애 둘 키우면서 엄마 간병을 어떻게 해? 그래도 장모님이 우리 인우도 키워주셨고 장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실까? 설마 그러겠어? 나중에 엄마 100살까지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면 난 좀 무서운데. 차라리 지금 엄마 도움 안 받고 말지. 딸의 말에 문 씨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빠른 걸음으로 딸에게 달려오던,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를 봐주던,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며 딸의 고생을 덜어주던 문 씨의 모든 행동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스스로 파출부가 아닌가 했던 생각이 그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파출부보다도 친정엄마라는 위치가 얼마나 낮고 하찮은지 깨달았습니다. 돈 안 줘도 뭐든지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잔소리를 해도 되고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않고 육아에서 살림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 노릇까지 다 해주는 파출부는 어디서도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보수로 말이죠. 딸의 말에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씨의 노동을 사위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딸의 영향이 컸습니다. 딸이 자신을 귀하게 대했다면 사위도 똑같이 장모를 어렵게 대했겠죠. 딸이 엄마를 막대하니 사위도 장모를 막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문 씨는 저벅저벅 딸과 사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일찍 왔네? 마트 안 들렸어?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해맑게 문 씨를 맞았습니다. 선아야, 응, 인우 좀 받아봐. 이제 엄마도 너 키우는 일 그만둘게.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키우는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인우를 키워줬지. 난 진작에 컸고. 아니, 35년 동안이나 너 키우는 일에서 엄마가 손을 못 댄 것 같다. 이제 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려고 하자 딸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뭐야, 왜 그러는데?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인우 안 받아줘? 나 지금 모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출발해야 돼. 모임이 있으면 애를 데리고 가던지 그건 알아서 해야지.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지금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게 아니라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뭐야, 엄마. 화났어?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한 딸이 당황했습니다. 네가 엄마 나중에 병들어서 간병해야 하는 게 무서운 만큼 엄마도 앞으로 몇 년이나 네 뒷바라지를 더 해야 하나 생각하면 무서워졌어. 서로 그런 짐 지워주지 말고 각자 살자. 우리 하는 얘기 들었어? 딸이 뜨끔한 표정으로 문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의 숨은 뜻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아. 엄마 우울하다더니. 그래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하는 소리를? 우울? 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어?
지금도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모임 시간 때문에 시계만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당연히 엄마 걱정해.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네 걱정만 해. 그럼 난 어떻게? 인우는 어떻게 하고, 둘째는 또 어떻게 하고, 지금 당장은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원래는 너 혼자, 아니 인우 아빠랑 둘이 해야 하는 몫인 거잖아.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데 전부 다 의미 없는 일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집에 오지 않을 거야. 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이제는 너희 인생에 참견 안 하려고. 엄마도 운동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갱년기도 극복하고 덜 힘들게 살래. 이러다가 병나면 누구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알아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럼 갈게. 혹시나 엄마 보고 싶거든. 명절에나 한 번씩 와. 엄마! 그리고 문 씨는 그 뒤로 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한동안은 전화를 하고 찾아오더니 문 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딸도 화가 났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선아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무 힘들어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사위나 딸이나 문 씨에겐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문 씨를 부리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말대로 딸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 넘는 말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 씨는 두 눈 꼭 감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 둘셋 키우며 사는 사람도 많은데 여태까진 그저 문 씨의 과보호였을 뿐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 내 자식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문 씨의 잘못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딸이 출산을 했다고 사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을 끊고자 다짐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위와는 사진도 받고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더 흐르자 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둘째도 돌지나서 어린이집 보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난 복직도 했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긴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마음도 그렇고. 엄마한테 모든 걸 기대려고 해서 미안해. 나중에 엄마 마음이 풀리면 연락 줘.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문 씨의 눈시울이 조금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 씨에게도 딸에게서 마음까지 완전히 독립할 시간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딸에게 말했던 대로 나가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전처럼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또 아침마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도 하고 있는데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 씨도 조금씩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연락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문 씨도 딸도 조금 더 성숙해져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문 씨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서로 짐되는 일 없이 앞으로는 그렇게 사랑만 하며 지내고 싶었습니다.